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여러 꼭지를 다루는 중에 정치 논평이 있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뭐 제 의견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등장한 김동연 당선자의 등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면은 지금 쭉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에 대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언론 보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선거 결과의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선택한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대선 후보급 인물에 대비, 대선 후보급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고위공직자를 거쳤고 살아온 생애나 그가 보여준 모든 면에서 뭐 훌륭한 인물이죠. 훌륭한 인물이고 또 이런 대선급 후보를 더 가지는 거, 국민 전체의 가장 큰 일꾼의 후보가 늘어나는 것은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환영할 일이죠. 일꾼의 후보가 많으면 일꾼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일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갈등 끝에 이제 하차를 한 셈이죠. 그래서 그가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올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조중동을 위시해서 많은 언론에도 검토도 있었고 국민의힘의 검토도 있었겠죠. 그래서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닥치고 보니 그는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현황과 그의 등장이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면은 뭐 8,000표 차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말리는 싸움,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미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급의 대비다.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가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과정에서는 3달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뭐 그 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도 사실은 당내 기반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번 대선전을 통해서 당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아직 뭐랄까 케미가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김동연이라는 그의 버금가는 큰 돌이 하나 더 들어왔죠. 그래서 민주당의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김대중 정부부터 본다면은 동시에 비중 있는 인사가 둘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굴러온 돌이 2개가 돼서 기존에 있는 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현재 당내 권력 투쟁을 전개를 해야 되는 마당이에요. 대선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촘촘히 3개월 간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비판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조중동이 이번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과 또 당내 민주당 내 굴러온 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세력들과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대패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선대위원장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용은 실제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그래서 당내 권력 투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 김동연 당선자가 당선의 변에서 이미 강력하게 언급했듯이 민주당 개혁을 강하게 주창했죠. 선거 전에서도. 그거는 이재명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재명은 선대위원장이니까 당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김동연은 후보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의 이야기를 김동연이 한 것이고, 나를 뽑아주면은 이재명과 같이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이 2배로 커진 셈이죠. 중량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이재명이 당내 원내로 들어와 있고, 김동연은 순서가 뒤죠. 지금은 도지사니까. 그리고 당의 연속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 개혁의 동력,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이 어제 피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해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없이 이재명 혼자서 계양구에서 당선된 거 하고, 계양구 당선과 덧붙여서 김동연이 그의 지역구를 받아서 전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승리자는 비중 있는 인사로서 본인이 섭외한 사람이라는 것. 이 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국민 전체에 주는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여당한테 주는 분위기도 그렇고, 민주당한테 주는 분위기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정당은 대통령감이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겠죠. 정당으로서의 목표를 이루려면은. 그러면 이제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예. 문재인이 임기 말 지지율이 40%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임덕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성과를 낸 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한 거거든요. 선거는 누가 치렀습니까? 당이 치렀지요. 민주당이.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는 민주당에 떨어지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예. 기존 정부의 성과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밖에서 왜곡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정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였죠. 그때 책임을 누가 맡았습니까? 당대표의 책임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거죠. 예. 그래서 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이 많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많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이런 시각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겁니다. 예, 바깥에서 살펴보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 말을 그런 입장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후보가 잘못이다. 연달아 2번의 패배를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공격의 일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 내부의 시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원인으로서 제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 선출되지 못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으로 외유를 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선거 출구조사가 나오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거는 박지원, 지금도 아직 그 국정원장일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나겠죠. 박지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마 SNS에 적은 이야기를 옮겨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감동, 그래서 이재명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어요. 예. 이때는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니까 이재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지는 것으로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당내 갈등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긴장감이 아주 올라가 있구나. 예. 그 박지원은 전통적인 동교동계로 시작되는 그 전통적인 김대중계의 유산을 받은 그런 정치인이었죠. 예전에는 그 이유로 인해서 2016년인가요? 당을 나가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으로 나가기도 했었죠. 자,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원장으로 뽑아서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때 상당히 감동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자기는 당을 버리고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가 또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소리를 또 하는 거죠. 왜냐?
김대중의 유산을 받은 지금 현재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세력들, 과거의 영광에 기대해 있는 세력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흐름을 끌고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주춧돌이 없는 상황이죠. 이낙연이 그 역할을 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외유를 간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당연히 재선관계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박지원이 경솔하 이야기했어요. 한숨 자고 아침에 결과를 봤으면, 김동연이 역전성을 하는 그 모습을 봤으면 이런 이야기 SNS에 못 올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드러낸 것은 개인의 욕심이 드러난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 김대중 동교동계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세력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조금의 빌미만 있어도 굴러온도를 밀어내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낙연은 오늘 본인 SNS에 긴 글을 올렸어요. 그 이데일리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박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경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은 박지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서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인상을 거듭해서 받게 되고, 이게 거의 확신이구나라고 스스로 확인되는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이 한 말에는 오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속내가 더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말을 길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몇 슬라이드 몇 장에 걸쳐서. 여기 보면은 SNS에만 올린 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면서 패인 평가를 밀쳐두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선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온들 나가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보면은 뭐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진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 같은 게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선거에 책임진 사람이 나가라. 당을 이끌 수가 없다.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예상도 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서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더 이제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지켜보는 사람이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그리고 새 지도부와 평가 주체가 정당성 있게 구성되고 그들의 작업이 공정하게 전개될 것이냐가 당장의 과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낙연과 그의 주변 민주당 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본인들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혁이라는 게 뭐냐? 당에서 민주당이 개혁 하는데 그 개혁이 뭐냐? 어려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만 할 수가 없죠. 민주당 내부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당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거죠. 정권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하고 똑같죠. 회사가 수익을 내고 미래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인재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 인재한테 가장 맞는 일을 시켜야 되고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죠. 예. 그리고 그 인력들이 회사의 지향점에 동의를 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과가 나는 거겠죠. 그게 정당이면 대통령을 창출하는 거고 정권을 잡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풀어내서 그 결과물로 국민들은 더 나은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일꾼들한테 그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예. 그런 건데 여기서 개혁이라는 거는 그 과정 전체가 피가 잘 도는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 지지율이 40%가 되는 대통령을 두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개혁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많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로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대표 주자였죠. 그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 들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권의 훌륭함이 다음 대선의 승리로 전달되지 못했던 거죠. 거기가 이제 미싱 링크가 된 거예요. 그걸 탓하는 거죠. 이낙연이, 그게 뭐 타겟이 된 이낙연이.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의 자리를 놓쳤죠. 굴러온 돈은 이재명한테 뺏긴 셈이죠. 예. 그가 쏟아내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그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지도부와 평가 주체가 정당성이 있고 구성되고 작업이 공정하게 전개된다. 즉 이 말은
이제 뭐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하든지 해서 새 대표가 나오고, 다음에 공천 방식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훨씬 꼼꼼하게 뭐가 준비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미리 우리한테 읽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셈이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당연히 움직이겠죠. 민주당은 국내 국민의힘과 달리 상당히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크게 도망가지 않고, 앞에 뭐가 이난 말이 붙었다 저난 말이 붙었다 하긴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과는 많이 달라요.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이따 드려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읽어볼게요. 국민은 민주당에게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주셨다. 특히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루고 뭉개며 쌓아둔 숙제도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만큼 무거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대선에서는 아마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게 민주당이 3개월 만에 갑자기 싫어져서 미워져서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낙연의 설명은 그렇거든요. 예. 일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외 다른 이유를 대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거기서는 뭐 누구를 찍더라도 경쟁심이 없잖아요. 누구를 찍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것도 또 일견 말이 되는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주장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해 보이는 표현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단체로 나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광주를 위시한, 광주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광주를 위시한 호남의 민심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예.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 그 경고를 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예. 그리고 정계 개편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죠.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대선 전에서부터 향후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다 추파를 던졌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이낙연의 언급이 경솔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파크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고 초조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SNS에 적어서 올린다는 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본인은 미국으로 기한 없이 떠나면서 더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자, 그래서 이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는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21년 12월 작년 말이네요.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내각제가 효율적이다. 예. 이게 던지는 추파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너희들 내분 있지,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 계속 굴러온들이 가져가니까. 사실 가장 강력한 지지는 호남인 당신들의 지역구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나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 우리는 전국 주도권을 쥐고 너희는 일본의 자민당처럼 평생 정치 귀족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이낙연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이기도 하고. 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자, 호남에서 아주 높은 지지율을 줬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든 영상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정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갔겠다. 여대 야수로 가야 되겠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20, 30%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 정도가 나오면 호남 의원들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나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민주당의 껍질을 깨고 나가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우리가 낸 후보들이 이 지역에 표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게 무너졌다는 거고, 이낙연의 이야기는 3개월 만에 이게 30%
광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40%가 안 됐다. 이건 당신들에 대한 불만이고 우리가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면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협박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이 어떤 당을 지지를 하면 그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권을 잡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일꾼을 선택해서 이 당이 일을 잘할 것 같으면 그 당의 출신 대통령이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당에도 기회를 주고. 예. 자, 그래서 김동연의 이번에 당선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김동연까지 같은 패키지로 같이 왔기 때문에 후보군을 둘이나 가지게 된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예? 그런데 떨쳐나와서 후보도 내세울 만한 후보도 없이 지역의 표심을 달라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낙연이 과했다. 많이 초조해 있다. 예,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의 전통이라는 부분 제가 아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소중한 유산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 정치가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하고는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은 제 눈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자신들의 후계자, 즉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죠. 자기가 소속한 당의 후계자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었어요. 없는 것을 넘어서 그런 후보들이 정치 신인들이 큰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막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원희룡 뭐 몇몇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장래적으로 성장의 기미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죠. 왜냐? 권력이 셀 것 같으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당시 당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 할게요. 국민의힘의 당원 내지는 대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자신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또 후보가 나오길 바라고 그 자산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자기는 자기 대통령 임기에서만 욕심을 채우면 되는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좋은 정치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대표가 하나 쑥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크게 차별이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장관 시켰죠. 그래서 쓸만한 인재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본인을 개발하고 또 주위가 그를 검증할 수 있게.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죠. 예. 그의 동교동계 비서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똑같은 판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와. 그런 기회를 똑같이 준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내에서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소외됐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또 그랬죠. 자기하고 자기를 반드시 지지하지 않았던 제 기억으로도 김건태, 유시민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죠. 똑같이 한 거예요. 본인이 김대중한테 받았던 것을. 그게 민주당의 자산이 된 거죠. 네. 노무현의 친구가 문재인이었지만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이기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는 스스로 혼자 만들어냈어요. 그게 민주당의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이라는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 전체의 자산이다. 우리가 이런 정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문재인 때 와서는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세력 구도는 노무현보다 나아졌지만 청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온 힘으로 하나 되지 못했죠. 예.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 일을 했고 당연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을 빼고는. 그리고 그 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당을 이끌었죠. 예.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정권 재창출이라는 면에서. 그 내막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밖에서 지켜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못했고 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굴러온 돌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죠. 민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들 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완벽한 융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김대중이 뿌린 씨앗이죠. 그래서 노무현이 싹을 틔웠지만 힘들었죠. 예. 문재인이 성과를 냈지만 당을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개선시키지는 못했어요. 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이고 마디에 맺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게 또 하다 보면 전통이에요. 그래서 굴러온 돌이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면서 감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 통해서 느껴보셨죠? 이번에 선거를 짧은 기간에 2번이나 했는데 인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물은 되게 소중해요.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네.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에요. 특히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 지금. 거기서 어떤 정당이 감이 되는 인물을 여러 가지고 있다. 대단한 이야기죠.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돌이켜보면은 그 다음 대통령 감이 누가 있느냐? 예. 떠오를 사람이 없지요. 예.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싹이 있는 인사들도 쫓겨나고 먼 거리를 빙빙 돌다 보니까 본인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가 타서 자신이 가진 DNA만큼 성장을 못했지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전통이다. 더 이상의 김대중이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때 반발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당을 뛰쳐나간 사람이 많았어요. 제 기억 속에 떠올려봐도 한화갑, 이거는 이제 김대중의 직접적인 비서 출신들이죠. 권노갑, 한광옥, 김경재. 예. 아예 다른 당으로 가버려서 노선을 아예 바꾼 사람도 많죠. 예. 자, 그래서 노무현이 힘겹게 대통령 생활을 마치고 문재인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죠. 지금 아까 이낙연이 언급했던 그런 사건이 그때 벌어졌었죠. 그때 그 당시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쉽게 말해서 호남당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망했죠. 예. 자, 그런 박지원에게 문재인은 다시 기회를 줬죠. 국정원장으로. 왜냐하면 그게 능했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그런데 또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또 한 것이죠. 그래서 걔가 경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재인에서 이재명, 김동연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두 인물이 발굴돼서 민주당으로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길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혼자 커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서 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왜 다른 곳을 안 가고 민주당을 선택했을까? 그게 민주당이 가진 이 색깔, 오늘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이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여기 와서 부대껴서 해내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 철학을 유지하면서 그걸 펼칠 수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잘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낙연도 지금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다른 겁니다. 앞에 먼저 했던 선배들이 있었죠. 그 길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이낙연의 선택이에요. 여기서. 그게 개인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바깥의 분당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큰 일꾼 후보 둘이 이 당에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지금 맹렬히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후보를 등장시키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3당으로서는 특히나 더. 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재명이 당권 도전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스스로.
그 첫 신고식이 뭐 가타부타 말이 많았지만 이번에 보궐선거에 등장한 거예요. 예. 한 당에서 당 대표가 되려면은 비록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딱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배출했던 다른 대통령들도 그런 도전을 거쳐서 입지를 다졌어요. 네. 당신이 쉽게 들어올 수 있죠. 훌륭한 인재한테 우리의 문은 열려있다. 대신에 밖에서 보여준 그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무사 통과, 그냥 테스트 없이 통과하는 건 없다. 너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런 시련은 항상 우리한테 닥쳐왔다. 네. 지름길은 없다.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고 첫 번째 것은 당권 확보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이제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오늘 내용 중에 나왔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정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지사 할 때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요구받을 거예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 전까지 정치인들은 비난하고 도전하면 되는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고 동지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낙오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는 새로운 지금 도전으로 향하고 있는 거지요. 뭐 우리는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맥락을 이해하고 좋은 인재들이 더 튼튼해지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죠. 좋은 인재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훌륭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